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고건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고건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또 첫 번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무슨 왕, 무슨 장군, 그리고 그들이 한 업적, 어떤 연도, 몇 년도 이런 것들을 진짜 미친 듯이 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잠깐 우리 수능에서 역사가 빠졌던 시기에는, 한국사가 빠졌던 시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넘어갔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역사, 한국사를 꼭 했어야 됐고 지금도 다시 한국사를 해야 되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걸 외우는데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외워야 되느냐?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고요. 그때마다 이런 외침들을 이 무슨 왕, 무슨 장군이 물리쳐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왕, 많은 장군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분명히 알아두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잘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업적을 보인 사람들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거나 동시대에 다른 더 뛰어난 인물에 가려졌거나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누구?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는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영유왕 고건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의 그늘에 가려졌던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고건무를 손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고건무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581년 양건은 수나라를 세우고 문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문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589년 마침내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됐고요. 당시 북방계 기마 민족들의 어떤 우두머리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고구려가 이 양건에게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가 우리에게 비하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나라인데, 소국인데 저게 자꾸 눈에서 알짱거리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고구려 정도 정복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수나라를 세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평원왕에게 다음과 같은 오만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스스로 속국이라고 하면서도 성의와 예절을 다하지 않는다. 그대의 나라가 비록 국토가 좁고 인구도 적다지만 이제 내가 만약 왕을 쫓아낸다면 그 자리는 비워둘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은 다시 관리를 선택하여 그곳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왕이 만약 마음을 단정히 하고 행동을 고쳐서 우리의 법도를 따른다면 그때는 곧 나의 좋은 신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왜 힘을 들여서 다른 인재를 보내겠는가? 요수의 넓이가 장강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고구려가 진나라와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왕은 말하여 보라. 내가 왕을 용서하려는 심정이 없고 왕의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기로 한다면 한 사람의 장군에게 정벌을 명령해도 될 것이니 어찌 큰 힘이 필요하겠는가? 내가 간곡한 말로 타이르는 것은
왕이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바꾸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너는 우리의 신하나라라고 하면서도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맘만 먹으면 너 쉽게 쫓아내고 내가 관리를 임명해서 거기를 맡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을 좀 잘 들어. 그러면 내가 굳이 다른 신하를 또 찾아가지고 거기 보내는 이런 귀찮은 일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거죠. 그리고 요수. 그래서 요동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강.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장광. 장강에 비하면 요동강은 되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고, 자기네가 무너뜨렸던 진나라와 니네 고구려 인구를 한번 비교해봐라. 상대도 안 되지 않냐. 근데 너 왜 자꾸 까부냐. 그러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장군 한 명만 보내면 니네는 다 쓰러진다.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오만한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너 지금 봐주고 있는데 자꾸 까불면 너 죽는다, 뭐 이런 뉘앙스겠죠.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심약한 편이었던 평원왕은 이런 문제에게 사죄하는 답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결국 그걸 보내지 못하고 그의 겨울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수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받고 얘가 익십을 했네? 그거죠. 요새 말로. 그럼 어때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는 굉장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이때 새롭게 왕이 된 영양왕은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말갈의 군사 1만 명을 동원해서 요서 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나라가 이걸 방해해내면서 실패하고 말죠. 자, 그러니까 이거 신하의 나라이고 작은 나라라고 깔봤던 고구려가 나를 먼저 쳤어요. 문제가 열 받았겠죠. 크게 분노하면서 3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수나라의 제1차 고구려 침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수나라는 육로를 주 공격 수단으로 삼고 해로를 군량 및 보급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로로 땅을 통해서 대규모 인원들을 보냈고 바다를 통해서 군량과 보급품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고구려는 이런 수나라의 전술을 이용해서 육군에서는 밀렸지만 수군에서 수나라의 수군을 괴멸시키면서 보급선을 차단해 버린 거죠. 30만 명의 군사가 먹을 게 없고 뭐 무기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게다가 때마침 시작된 장마로 인해서 전염병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수나라 군사들은 결국 대패하고 물러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비록 전투에서 승리는 했지만 고구려로서는 수나라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여력은 없었겠죠. 야, 이게 한번 오니까 막 30만 명이 와서 나라를 뒤흔들어 버리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뭐 상처뿐인 영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요서 지방을 우리가 공격한 것을 사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좀 친하게 지내봅시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한번 싸워보니까 쉽게 쓸어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잠시나마 평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백만대군의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604년 문제의 둘째 아들이었던 양광은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수나라의 양제라고 합니다. 그는 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면서 폭압적인 정치를 행하였고 야망도 엄청나게 커서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역시 가장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고구려였던 거죠.
그래서 양제가 여러 차례 영양왕에게 수나라에 입조할 것과 엄청난 조공을 바치라는 강요를 하는데 고구려가 이걸 확답을 안 하고 얼버불버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제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또 열받았겠죠. 그리고 마침내 612년 양제는 113만, 우군은 우문술이 45만, 좌군은 우중문이 45만,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이끄는 중군 26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 침략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게 전투 인원만 113만이고 보급 지원을 위한 보급병들이라고 하죠. 이런 숫자까지 다 하면 3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는 예상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수나라의 제2차 침입이 되는데 고구려군은 그때 당시 고작 총 동원해봤자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병력이었다고 해요. 자, 그렇지만 요하를 틀어막고 요동성을 강화하는 등 이 국경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는 거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수나라는 고구려의 강력한 방어에 부딪히면서 요하를 건너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내었어요. 그래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요하를 건너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청야 전술을 펼쳐두고 요동성에서 3개월 넘게 수나라의 대군을 막아내는 고구려군의 모습에 질린 양제는 기동력이 뛰어난 정예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별동대라고 할 수 있죠. 편성해서 평양성을 직접 함락하는 전술로 계획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양성에 바로 공격해서 왕을 잡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요동선에 발이 묶여가지고 이 수많은 군사들이 계속 시간 허비를 할 게 아니라 발 빠르고 싸움 잘하고 정말 정예한 군인들을 별동부대로 편성해서 바로 평양성을 쳐버리자라는 거였죠. 그러나 우문슬과 우중문이 이끄는 30만 명의 별동대가 30만 명, 고구려 병사들 총 숫자가 비슷했죠. 별동대는 각자 먹을 식량 100일치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됐고 결국 자신들의 짐을 줄이기 위해서 식량과 장비 등을 몰래 파묻거나 버리는 짓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내가 메고 가야 돼요. 내가 먹을 식량 100일치를. 와, 우리가 100일 동안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먹을까요? 나 혼자 먹는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쌀 20kg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 일단 한 절반은 어디 덜어내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때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적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적진에 들어가서 회담을 하자라는 척을 하면서 수나라 군대의 상태가 영 엉망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이들을 더 평양성 쪽으로 끌어들이는 유인 작전을 펼치고 나서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시를 써서 우중문에게 보내게 됩니다. 신령한 계책은 천문을 다하였고 신묘한 계산은 지리를 다하였다. 싸움에 이긴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란다. 자, 이거 굉장히 비꼬는 거죠. 너 굉장히 신묘한 계책도 있고 계산도 잘하고 이미 네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아니면 너 큰일 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우문술에게는 사자를 보내서 항복할게 이런 의사를 밝히는 척해요. 그러니까 우문술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졌음을 직감하는 한편 을지문덕의 항복 의사로 인해서 체면치레는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조심스럽게 군대를 철수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문술이 굉장히 눈치가 좀 빨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살수, 청천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의 수량이 낮은 것을 보고 안심하면서 빨리 강을 건너가자
라고 건너기 시작한 거죠. 이때 강의 상류에서 제방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던 고구려군이 제방을 한순간에 확 무너뜨리면서 이들을 수장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자,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수나라의 군대를 고구려군들이 몰아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의 군사가 3,000명이 되지 못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 왔다가 3,000명이 살아 돌아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과죠, 정말. 자, 이게 살수대첩 기록화예요. 독립기념관에 가시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수나라의 멸망, 이런 처참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인 613년 양제는 다시 약 35만의 군대를 직접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수나라의 제3차 침입이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뭐 한 번 오면 뭐 30만 명, 뭐 113만 명, 또 35만 명, 뭐 이게 뭐 어쨌든 이렇게 다시 공격을 해 들어오면서 이제 양제도 자기가 어떤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요하를 건너고 나서 요동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동네 흙을 모아다가 성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높은 위치에서 화살을 막 쏴가지고 물량 공세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전은 효과를 보아서 요동성에서도 마땅히 반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동성의 입장에서는 틀어박혀 있으니까 재화가 한정돼 있죠. 그럼 얘네들처럼 막 무조건 막 화살을 날려대면 나중에 지킬 화살이 없는 거예요. 원거리 공격을 할 만한 마땅한 뭐 수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성에 발이 묶여서 이 수나라군은 약 20일 동안 머무르게 됐고, 마침 수나라 본국에서 예부 상서였던 양형감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황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다른 나라랑 싸우러 갔으니까 내부가 텅텅 빈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맨날 전쟁만 일삼는 황제, 백성들도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면서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제는 급하게 다시 철수를 하게 되었고, 자, 이렇게 철수하는 뒷모습을 본 고구려군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도망가는 애들 뒤를 쳐서 수많은 군사를 또 양제는 잃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음해인 614년에는 양제가 다시 고구려를 침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미 고구려와 싸울 마음이 이 수나라의 대소신료들 사이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전국 각지로 이런 반대의 주장이 번지게 되었고, 반란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주장도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반란이 양형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랑 전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라의 반란부터 좀 잡아놓읍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양제는 이들을 무력으로 협박을 하고 마침내 다시 또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수나라의 4차 침입이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구려에서 우리가 먼저 항복할 테니까 군사를 물려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양형감의 친구로 제2차 침입 때 고구려에 투항했던 곡사정을 같이 묶어보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양형감의 절친을 이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고구려로서는 전쟁의 후유증도 심각했지만 무엇보다 수나라가 이미 내분에 휩싸일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적당히 양제의 좀 자존심을 세워주면 전쟁을 피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양제도 결국 군사를 돌려서 수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617년 고구려에서 예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반란이 연이어 일어나게 됐고, 약
120여 건의 반란 사건 중에서도 양제의 이존 사촌형이었던 이연의 반란이 결국 성공하면서 장안을 점령하고 양제를 태상황으로 밀어내고 황태손이었던 양류를 황제의 자리에 앉히면서 자기가 이연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유배되어 가 있던 강도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했고 마침내 618년 우문술의 아들이었던 근의장 우문화급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믿고 신임했으니까 우문술과 함께 전쟁을 했고 그 아들을 자신의 근의장으로 만들었겠죠. 근의장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경호실장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양제를 죽였다. 양제가 정말로 조금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약간 미친 황제, 전쟁에 미친 황제, 사치하는 황제,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심어주었던 게 아닐까. 그 행동이 굉장히 똑바르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수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정벌을 감행하다가 세워진 지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잊혀진 영웅 고건무가 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수나라와 고구려의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고건무가 등장하지는 않았죠. 이 고건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